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본은 한 개인에 의해 구성되어 동원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참여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다. 다양한 종류가 있죠. 생산자본, 활동자본, 작업수단, 대여자본. 이러한 자본은 한 명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는 거죠. 농업자본도 그렇잖아요. 한 명이 농업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작은 토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자본을 형성해서 농업 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인 자본, 한 개인 플러스 작업수단.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다수 자본 어떤가요? 여러 개인들 플러스 작업수단이 되겠죠. 보다 많은 작업수단이 되겠죠. 같은 일이라 가정하면. 그래요. 작업수단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의 재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누군가 자본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럼 작업수단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하더라도 작업수단은 마련해야 되잖아요.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 재산이 투입되겠죠. 그래요. 재산을 투입하는 이를 통상 기업 소유자라고 하며 인간의 활동을 거래하며 참여하는 이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른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도 여러 명일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여러 명일 수 있다. 즉 여러 사람과 작업수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직체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자본이 된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다 자본이죠. 조직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조직체가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기업은 어떤가요? 자본이 되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기업 소유자에게는. 그럼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에게도 자본이 되죠. 기업과 거래할 때 근로자는 기업은 어떤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죠. 근로자에게도 자본인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자본이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근로자를 투입시키는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형태가 다를 수 있다. 그래요. 자본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형태가 다를 수 있죠. 신분제도 있을 때는 노예의 형태로 투입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신분제도가 부정되니까 노예의 형태로 투입될 수는 없는 거죠. 화폐가 없는 곳에서는 식량과 같은 물체를 근로자와 거래하여 투입할 수 있다. 그렇죠. 화폐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본을 형성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투입해야 되나요? 화폐가 상용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걸 줘야 되겠죠. 뭐 쌀을 원하면 쌀을 줘야 되고 밀을 원하면 밀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신분제도가 있다면 강제로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식량이나 옷, 주택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기에 자본은 파괴된다. 노예의 형태로 투입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잖아요.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수단, 뭐 식량이나 옷 같은 걸 제공해야 되죠. 시장이 활성화되고 화폐가 상용화된 곳에서는 굳이 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수단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서 현 시대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따로 뭐 식량을 준비하거나 옷 같은 걸 준비하지는 않죠. 그냥 화폐 주면 되니까. 화폐를 지급하면 되니까. 활동의 대가로 화폐를 지급하는 근로자는 화폐로 생존을 위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로자에게 화폐를 줘야 좋아하지.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쌀로 주면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본의 유지 발전되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정 기간 투입되는 자본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작업수단에도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있고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토지 같은 거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자본은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다. 자본은 작업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본은 작업수단 투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자본은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다. 1년간 작업수단에 투입되는 비용이 1천만 원이고 인건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자본에 의해 발생한 가치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비용과 총 비용과 가치가 일치하니 기업 소유자의 몫은 없다. 작업수단을 유지하는데 1천만 원을 써버리고 인건비로 1천만 원을 지급해버린다. 근데 자본이 발생한 가치가 2천만 원이다. 그럼 기업 소유자의 몫은 없게 되는 거죠. 손실인가요? 이익인가요? 손실도 이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기업 소유자 역시 생존을 위한 소득이 필요하니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도 몫이 필요하잖아요.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비용으로 처리 안 해서 그렇지. 자본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없으니 기업 소유자는 재산을 까먹어야 되잖아요. 손실이 발생한 거죠. 기업 소유자 역시 생존을 위한 소득이 필요하니 사실상 손실이 발생했다 한다. 1년간 기업 소유자는 100만 원의 가치를 개인의 소비를 위해 쓴다고 가정하자. 자본에 의해 발생한 가치가 1,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가정에 따르면 모든 비용과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자본이 발생한 가치로 해결이 되니 자본의 유지는 가능해졌다. 유지는 되는 거죠. 그래요. 가정에 따르면 자본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발생시키는 가치가 1,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본을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작업수단을 구매해야 되고 구매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련해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치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이해의 편을 위해 화폐를 동원하여 설명하였는데 화폐가 없는 곳이라고 하여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급자족하는 조직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조직체가 유지되기 위해 조직체에 참여하는 이들은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 그렇죠. 우선 참여자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을 얻을 만큼 일해야 하고, 그렇죠. 자본에 참여해서 전념하고 있는데 생존을 위한 수단을 얻을 수 없다. 그럼 그런 자본에 참여하지 않겠죠. 아니면 다 죽든가 그렇겠죠. 그럼 죽으면서 다 붕괴되든가 그러겠죠. 작업수단의 질과 양을 유지할 만큼 일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간 계속 그래요. 생산하기 위해서는 작업수단의 질과 양을 유지해야 되죠. 망가지면 또 새로 마련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죠. 작업수단을 사용하는 이상. 나아가 자본의 팽창, 즉 작업수단과 투입되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작업수단과 생존을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한 만큼 일해야 한다.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죠. 물론 보다 많은 일을 해야만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겠죠.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영리하게 일하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 숙련되고 이러면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보다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요. 즉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식하게 팽창시키는 방법과 영리하게 팽창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이가 사냥 도구를 만들기 위해 10시간을 투입했고, 그러니까 자본의 유지와 팽창을 위해서는 비용을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비용 계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이가 사용 도구를 만들기 위해 10시간을 투입했고, 보통 작업 도구를 만드니까 이용하니까 이 사냥 도구는 5마리 멧돼지를 사용하면 못 쓰게 되는데, 사냥꾼은 10시간을 투입해야 멧돼지 한 마리를 사냥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0시간 투입한 결과 사냥 도구를 얻었으니 손실은 없다. 손실난 건 아니죠. 사냥 도구를 만드는데 10시간을 투입한 대신에 사냥 도구를 얻었잖아요. 그럼 사냥 도구의 가치는 10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사냥꾼이 10시간을 투입하여 멧돼지 한 마리를 사냥했다고 가정하자. 그렇죠. 사냥이 전념해서 한 마리를 사냥했어요. 10시간 투입해서. 우선 사냥에 전념한 10시간의 투입 비용이 발생했다. 사냥 도구를 만들 때는 손실이 안 났죠. 투입한 비용만큼 사냥 도구를 얻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사냥에 10시간의 투입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10시간의 투입 비용만 발생했냐는 거예요. 사냥에 전념한 시간만 비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 도구는 5마리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상태에서 4마리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게 되었으니 10시간의 가치를 지닌 사냥 도구는 8시간의 가치를 지닌 사냥 도구로 바뀐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4마리밖에 사냥 못하니까 2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냥꾼이 한 마리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투입한 비용, 사냥에만 투입된 비용이 투입된 10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된다. 멧돼지 한 마리는 12시간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냥꾼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급자족하는 사냥꾼에게 있어서는 12시간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멧돼지는. 시작이 생기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니까. 투입 비용을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화표로 표시할 수도 있다. 화표로 표시할 수 있겠죠. 사냥꾼의 1시간의 활동 가격은 1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사냥에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2만 원이 된다. 그렇게 됐죠.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화표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화표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1시간의 활동 가격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앞서 언급했지만 자본의 유지와 발전의 원리를 이야기해서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용을 통해 얻은 자본이 발생시킨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특별히 복잡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